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당뇨병 관리에 대한 2022년 아메리칸 다이베틱 어소시에이션과 KDIGO 합의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SGLT2 이니비터를 적극적으로 잘 쓰자입니다. 이번 달에 아메리칸 다이베틱 어소시에이션과 KDIGO가 CKD 환자에서 당뇨 관리에 대한 컨센서스 레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타입 1 다이비티스 환자의 경우 진단 후 5년 뒤부터 최소 매년, 타입 2 다이비티스의 경우 진단 당시부터 최소 매년 CKD를 스크리닝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스크리닝 툴로서는 스팟 유린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쇼와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측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에서 포지티브 소견이 나타나면 이 결과가 나타날 만한 일시적이고 다른 요인이 있는지 고려한 다음 시스타틴 C와 크레아티닌을 함께 고려하는 좀 더 정확한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측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 소견이 지속될 때에만 CKD를 진단하도록 하였습니다. CKD 진단 기준은 지속적으로 유린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시오가 30 이상이거나 지속적으로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60 미만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CKD를 진단하면 이 세 가지 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선 CKD의 원인인 코즈, 에스티메이티드 GFR, 알부민 유리아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알부민 유리아는 정상 범위인 A1, 마이크로알부민 유리아 레인지인 30에서 299 사이 A2, 알부민 유리아 레인지인 300 이상인 A3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은 90 이상인 G1, 60에서 89 사이인 G2, 45에서 59 사이인 G3A, 30에서 44 사이인 G3B, 15에서 29 사이인 G4, 15 미만인 G5 이렇게 6단계로 나누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Estimated GFR이 90 이상이나 60 이상인 범위라 하더라도 알부민 유리아가 동반되면 치료하고 리퍼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1년에 3번 이상은 CKD에 관련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CKD로 진행하는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Estimated GFR이 45에서 59 사이인 G3A 단계라 하더라도 알부민 유료가 없는 단계이면 Moderately Increased Risk에 속하며 1년에 한 번 정도만 CKD 관련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들은 1년에 CKD 관련된 검사와 팔로우를 하는 횟수를 권고한 것입니다. CKD로 진단이 되게 되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으로는 헬시 다이어트, 피지컬 액티비티, 스모킹 캐세이션, 웨이트 매니지먼트를 기본으로 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퍼스트 라인 드럭 테라피를 주목해서 보시면 우선 타입 2 다이아비티스의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최우선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작을 하도록 하였고 환자가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 이상이어서 SGLT2 이니비터를 스타트한 경우에는 나중에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더 감소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메포민의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이상이면 스타트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SGLT2 이니비터와 메포민을 사용한 뒤에도 글라이세믹 타겟골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디셔널 리스크 베이스드 테라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추가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CKD 환자가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라스 이니비터를 사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라스 이니비터를 사용하여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 이 환자가 노말 포타슘 레벨이거나 이면서 알부민 크레아틴인 레이쇼가 30 이상인 미세알부민뇨 이상의 알부민뇨가 동반된다고 하면 non-steroidal 미네랄 콜트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은 피네레론 제제가 해당이 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처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스 이니비터인 ACE 이니비터나 ARB 제제를 사용하는데도 BP 타격고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디하이드로피리딘 C12 또는 다이루틱스를 추가로 사용하기를 권고하였고 라스 이니비터나 디하이드로디핀 C12, 다이루틱스 3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레지스턴트 하이퍼텐전인 경우에는 만약 이분이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45 이상이면 스테로이달 미네랄 콜트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즉 스피로락톤을 추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펄스트라인 드러그 테러피로 우선적으로 스타틴을 사용하기를 권고하였고 여기에 보시듯이 스타틴 사용 기준에 LDL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CKD 환자라면 우선 CVD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CKD 환자인 것만으로도 CVD 고위험군으로 스타틴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한 것이고 스타틴을 사용할 때는 모더레이트 또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클리니컬 ASCVD가 진단이 된 경우에는 항요소 판정을 고려하고 ASCVD 리스크와 리피드 레벨에 따라서 추가적인 LDL 콜레스테롤 강화가 필요하다면 스타틴에다가 에제티니비브나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아이코사펜트 에틸 제제를 추가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아메리칸 다이아베틱 어소시에이션 2002년 가이드라인과 KDIGO 2022년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표입니다. 우선 2022년 ADA 가이드라인에서는 메포민을 펄스트라인 테러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KDIGO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메포민을 처방하되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이상인 경우에 처방하도록 권고하였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45 미만인 경우에는 메포민의 용량을 조절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오간 프로텍션을 위해서 고려하도록 하였고 이미 ASCVD를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미 키드니 디지즈가 있는 경우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환자의 CVD 아웃컴이나 레날 아웃컴 같은 예후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KDIGO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 이상인 경우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ASCVD를 진단을 받으셨거나 CKD가 있거나 하면 SGLT2 이니비터와 함께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약 타입2 DM과 CKD가 있는 환자인데 글라세미 타격고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메포민과 SGLT2 이니비터에 추가해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타입2 DM이 있으면서 CKD가 있는 환자는 최우선적으로 SGLT2 이니비터와 메포민을 먼저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라세미 타격골이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권고한 것입니다. 타입2 DM과 CKD 환자에서 혈당 강화제들의 효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메포민의 경우에는 CKD 프로그레션은 효과가 없지만은 ASCVD에서는 포텐셜하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하트 페일리어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CKD 프로그레션의 예방 효과가 있고 ASCVD의 예방 효과가 있고 하트 페일리어 입원에도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리드 이펙트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CKD 진행에 예방 효과가 있고 ASCVD 예방 효과가 있고 하트 페일리어에도 예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DPP4 인히비터는 전체적으로는 뉴트럴한데 다만 신부전 악화와 입원의 경우 saksagluti는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는 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TZD 계열은 하트 페일리어의 경우 신부전 악화와 입원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다만 피오글리타전의 경우에는 이미 ASCVD를 앓은 경우 포텐셔널하게 2차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체중이 좀 증가할 가능성과 신부전 악화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혈당 강화제를 사용할 때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을 정리한 표입니다. 메포민의 경우 메포민 어소시에이티드 락텍 애시도시스와 바이타민 B12 말업섭션을 고려해야 됩니다. 메포민 어소시에이티드 락텍 애시도시스의 경우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감소하도록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만약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45 이하이거나 하이포펄퓨전이나 하이폭세미아가 있을 때는 도즈 리덕션을 고려해야 되겠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메포민은 중단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식데이 프로토콜이라고 환자의 전진적인 상태가 급성으로 악화되거나 급성질환으로 입원했을 경우에는 용량 감량이나 일시적인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바이타민 B12 말업섭션도 만약 메포민을 4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의 주된 부작용으로는 제니탈 마이코틱 인펙션, 볼륨 디플리션, 다이베틱 케토에시도시스,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습니다. 우선 제니탈 마이코틱 인펙션의 경우 약을 처방할 때 사전에 제니탈 하이진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고 냉이 나거나 가렵거나 하는 등 칸디다 바자니티스의 증상이 있으면 내원에서 진료를 받고 질병치료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를 먹게 되면 처음에는 하이포볼레미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이미 이뇨제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특히 이뇨제를 사용하면서 하이포볼레미아 리스크가 있는 분이라면 선제적으로 다이ure틱스의 용량을 감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급성질환 악화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SGLT2 인히비터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지침에서는 수술 전 약 3일이나 4일 전에 SGLT2 인히비터를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이베틱 케토에시도시스도 발생할 수 있는데 미리 생길 수 있는 심통과 사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유린 케톤과 블러드 케톤을 모니터링하며 환자가 급성으로 악화가 됐을 때, 급성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식데이 프로토콜로 일시적으로 약물 중단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이베틱 케토에시도시스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특히 적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인슐린이 필요한 환자라면 로도즈 인슐린을 최소한도라도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타입2 다이아베티스 환자에서도 C펩타이드가 낮은 경우 다이베틱 케토에시도시스 발생 위험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는 SGLT2 인히비터 단독으로는 잘 생기지 않지만 인슐린이나 설포리유리아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노지아, 보미팅, 다이아리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과 그리고 만약 이런 부작용이 심하면 약물의 교체나 감량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인슐린이나 설포유리아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에스티메이티드 GFR에 따라서 도즈 어저스트가 필요한 약제에 대한 정리입니다. 메포민의 경우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에서 44 사이면 도즈를 1000mg, 1g 이하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약물 중단이 필요합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5 미만이면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5 이상이어서 시작을 해왔고 어느 정도 내약성이 검증된 환자의 경우에는 만약 나중에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5보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의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 미만이면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약도 환자에게 내약성이 있고 지금까지 잘 사용해 왔다면 CV 베너핏 같은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더 감소하더라도 지속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돌라클로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에 따른 도즈 어저스먼트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고 내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마글루타이드도 역시 에스티메이티드 GFR에 따라서 도즈 어저스먼트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DPP4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리나글립틴의 경우 에스티메이티드 GFR에 따른 도즈 어저스먼트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세대 설포닌 유래인 글리메피라이드의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감소한 경우 1mg부터 서서히 용량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오글리타존은 도즈 어저스먼트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GLT2 이니비터가 당뇨 환자들에서 혈당 조절 외에도 만성 심부전과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좋은 예후를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권고하는 것과 우리나라 약전에 등록되어 있고 식약청 허가사항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 우리나라 약전에는 2형 당뇨병, 만성 심부전, 만성 콩팥병의 효과가 있음이 적혀 있고 다만 만성 심부전에 다파글리플로진을 쓸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만성 신장병에 다파글리플로진을 쓸 경우에도 약가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장에서의 약 용량 조절도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45 미만이라면 당뇨 환자에서의 혈당 조절 개선 목적으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만성 심부전이나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5 미만이면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디앙, 엠파글리플로진의 경우 2형 당뇨병과 만성 심부전에 대한 내용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을 처방할 경우 약제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서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엠파글리플로진을 처방할 경우 추정 사고체 여과율이 45 미만이면 이 약을 권장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만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사고체 여과율이 20 미만이면 이 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는 것과 우리나라 약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당뇨병 관리에서 SGLT2 이니비터가 제일 강조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당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고려하시고 다만 약제의 특성과 에스티메이티드 GFR 정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용량 조절을 잘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